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기는 우선 선발 라인업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첼시는 4-3-3 전형을 사용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조르지뉴가 아니라 캉테를 출전시키면서 캉테에게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맡겼고, 마운트와 바클리처럼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를 중원에 배치해서 중원 싸움을 강하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에이브라임 대신 지루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첼시가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역습을 노리는 패턴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첼시가 어떤 방식으로 역습을 진행할 것인지가 이번 경기의 포인트였는데, 램파드 감독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나갈 수 있는 에이브라임 대신 연계 플레이가 뛰어난 지루를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려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맨시티는 아구에로가 남은 시즌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제주스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과르디올라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형태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나 데브라이너를 활용해서 제로톱을 사용하는 모습은 과르디올라가 이번 시즌 종종 보여줬던 전술이기 때문에 맨시티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전형이었는데요. 재미있게도 맨시티는 제로톱을 활용해서 첼시를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첼시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베르나르도 실바는 조금 낮은 위치에 머물면서 캉테를 압박하고, 마레즈와 스털링은 첼시의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에 위치했는데요. 이때 첼시의 골키퍼와 중앙 수비수는 볼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캉테에게 볼을 넘겨줄 수도 없고 좌우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첼시가 볼을 전개할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캉테를 압박하고 스털링과 마레즈는 측면 수비수에게 가는 볼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첼시의 중앙 수비수는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보내줄 방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한 베르나르도 실바가 캉테를 압박해주면서 맨시티가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제로톱의 장점이었습니다. 마운트나 바클리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데브라이너와 긴도안을 전방으로 유인하고, 이때 플리식이나 윌리안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첼시가 변칙적인 빌드업 패턴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후방에 로드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로드리가 플리식과 윌리안의 움직임을 차단해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맨시티가 첼시의 패스 루트를 완벽하게 차단했을 때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포인트는, 첼시의 중앙 수비수나 골키퍼가 볼을 전개하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볼을 가진 선수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데브라이너나 긴도안이 캉테를 마크하고 로드리가 올라와서 비어있는 선수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로드리가 아예 높게 올라와서 캉테를 압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베르나르도 실바가 달려드는 순간 첼시의 수비수나 골키퍼는 볼을 빠르게 처리해줘야 하는데, 맨시티가 첼시의 패스 루트를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막고 있어서 첼시가 맨시티 압박에 당황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첼시의 중앙 수비수에게 달려들 때 데브라이너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와서 베르나르도 실바 대신 캉테를 압박하는 것인데요. 한편 첼시 또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이때 첼시는 지루가 로드리를 압박하면서 맨시티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베르나르도 실바의 제로톱 전술이 맨시티에게 큰 도움이 됐는데, 베르나르도 실바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비라인까지 내려와 주기도 하고, 긴도안이나 데브라이너가 볼을 받으러 내려갔을 때 첼시의 미드필더가 압박을 시도하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맨시티는 첼시의 압박을 피해서 패스 루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캉테가 자리를 비우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맨시티가 첼시의 압박을 피해갈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로 활용되었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은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첼시가 수비라인을 형성할 때 맨시티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내려오면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때 흥미로웠던 것은 스털링이 중앙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첼시의 중앙 수비수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따라 올라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공격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스털링이 빠져나온 측면 공간에는 맨디가 공격적으로 올라왔고, 워커는 평소처럼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었던 맨시티의 특징은 맨시티가 공격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었던 지역이 맨시티를 기준으로 경기장의 왼쪽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기의 패스맵과 활동 반경을 봐도 맨시티의 플레이가 왼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맨시티를 기준으로 경기장 왼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몰려있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왼쪽에서 공격을 만들어가기도 했지만, 첼시가 맨시티의 공격 작업을 막기 위해서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면 이때 반대편 측면에 있는 마레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레즈가 볼을 받았을 때 맨시티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마레즈가 드리블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알론소가 넓은 공간에서 마레즈의 돌파를 막을 수 있을 만큼 민첩하고 빠른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맨시티는 첼시의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은 이후에 마레즈와 알론소의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첼시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지 못한 맨시티는 후반전에 베르나르도 실바 대신 제수스, 로드리 대신 다비드 실바를 투입하면서 제수스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는 전형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전형에서는 스털링과 마레즈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고 첼시의 측면 수비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하는 맨시티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높게 전진할 수 있도록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측면으로 올라가는 플레이가 뛰어난 맨디가 빠지고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데 능숙한 진첸코를 투입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후반전을 보면 전반전과 다르게 스털링이 중앙이 아니라 측면에 위치하면서 첼시의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면 실바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맨시티가 다양한 공격 방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첼시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아구에로의 빈자리가 커 보였는데요. 전반전에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원으로 내려올 때 스털링이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후반전에는 최전방에 제주스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맨시티는 아구에로의 빈자리를 메워보려고 했는데, 스털링이나 제주스 어떤 선수가 전방에 위치하든 맨시티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이 투입되었을 때 첼시의 수비수들과 볼을 경합해주면서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은 맨디가 측면을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인데 중앙에서 쇄도하는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맨디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측면에 있는 마레즈에게 볼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첼시의 수비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와 계속해서 멀어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첼시의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선수가 촘촘한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기서 맨시티가 첼시의 수비 라인 안으로 볼을 전개하는 순간 첼시 선수들이 맨시티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차단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가 캉테였습니다. 캉테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터셉트를 기록한 선수였는데요. 첼시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조르지뉴 대신 캉테를 출전시키면서 맨시티의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캉테가 수비 라인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면서 첼시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단단한 수비로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역습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첼시는 조르지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나가는 플레이에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지루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지루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플리싱이나 윌리안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역습을 진행했는데요. 지루가 수준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첼시가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의 패스맵을 봐도 지루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패스를 보내줬기 때문에 지루가 볼을 잡았던 위치가 플리싱이나 윌리안보다 낮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후반전에는 램파드 감독이 지루 대신 에이브레햄을 투입하면서 스피드가 빠른 에이브레햄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방식으로 역습의 패턴을 바꾸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첼시의 역습을 막아낼 때 계속해서 수비에 실수가 나오면서 첼시의 역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맨디와 긴도안이 수비 라인에서 패스미스를 범했을 때 플리식이 맨시티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페르난지뉴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해서 첼시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거나, 후반전에 들어온 진첸코가 윌리안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망적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가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간 경기였지만 슈팅 숫자는 첼시가 더 많았고, 유효 슈팅은 첼시가 10개를 기록할 동안 맨시티는 단 2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첼시는 효율적인 경기, 반대로 맨시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의 결과로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이후에 리버풀의 우승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지만,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구에로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던 맨시티,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캉테의 위력과 효과적인 역습 패턴을 보여줬던 첼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